지금부터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 우리 박흥렬 기자 뉴스 에세이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방송인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이용돈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박흥렬 국장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프다고 뭐 그만둔다고 그러면서 뭐 하더니 그 다음에 또 한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6개월 만에. 이 책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이 청문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뉴스 에세이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책 제목이 네가 기자냐고 해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은. 야 이거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 막 생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은 아직 못 읽어봤는데 다 못 읽어봤는데 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박흥렬 기자는 저하고 제가 38년 동안 하면서 27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후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수많은 기자들을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보내고 했는데 박흥렬 기자와는 그야말로 참 애정이 깃든 그 희로애락을 그런 추억을 가진 그런 사이입니다. 아마 이 책에 박흥렬 국장의 그 기자로서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흥렬 기자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그 박흥렬 씨는 기자로서의 자긍심이 진짜 남다릅니다. 혹시 농담이라도 기자에 대해서 어떤 그 폄하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화를 내는 어떤 그런 그 기자로서의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고 참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이 많은 기자예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저하고 좀 충돌이 많았었는데 취재를 갔다 오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정이 많은 기자고 오늘 여기에 제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참 VIP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것도 박흥렬 기자의 그 성품에 다 관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흥렬 기자 참 아이디어가 많은 기자입니다. 우리 한국부 창업하시는 백상 장기영 선생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목석과 같다고 그랬는데 뭐 항상 제가 급할 때는 박흥렬 씨를 찾아요. 뭐 없나 그러면은 뭐가 그냥 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기자고 그래서 아마 이런 또 행사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그 책을 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그 삶에 아마 더 빛나는 어떤 그런 전략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장들 축하드리고 출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설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지구 연방하원의원 영킴입니다. 박흥렬 기자님의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흥렬 국장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지난 34년간 민주주의의 등불과 우리 사회의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시고 미주 한인사회의 기쁨과 슬픔, 도전과 희망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이 책은 한인 이민사회의 생생한 기억이고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는 4.19 LA 폭동의 비극도, 팬데믹 속에서 연대하며 견뎌낸 이민자들의 고통도, 그리고 이 땅에서 희망을 일군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흥렬 국장의 글은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조명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 귀한 기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기억되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 국장님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 선수도 몰랐는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막 들어오니까 저 선수가 되었습니다. 난 박흥률 기자가 이렇게 LA의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해요. LA에서 국회의원 있으면 국회의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박흥률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박흥률 기자하고는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저랑 술잔을 나누면서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난데없이 책을 만들면서 네가 기자냐? 내가 기자다. 이런 독특한 제목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다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자리가 너무 멋있고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박흥률 동문은 이 책에 나온 수익금을 전부 다 가정상담소에 기부하겠다니 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서 모은 재산을 또 좋은 일에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렵게 의술을 배워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환자들한테 봉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정확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언론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흥률 동문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방송인으로서 또 신문기자로서 많은 역경을 지나고 모든 일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박흥률 동문 더욱더 좋은 경험과 좋은 능력으로서 더 많은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카트 전 대통령께서는 퇴임하고 나서 뜻깊은 일을 하고 해서 더욱더 우리들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박흥률 동문, 박흥률 기자 정말로 좋은 경험으로서 앞으로 좋은 정보를, 좋은 이야기들을 이곳과 고국에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합니다. 박흥률 동문 잠깐만 일어섰어요. 우리 박흥률 동문이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멋있는 기자로서 더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박흥률 동문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지인 중에 기자 출신이 계신데 식사 중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기자, 검사, 경찰, 목사 네 사람이 식사하면 누가 밥값을 내느냐고요. 누가 밥값을 낼 것 같습니까? 네, 식당 주인이 밥값을 낸다.
제가 오늘 그 책 제목을 보고 네가 기자냐 내가 기자다라는 제목을 보고 밥값은 내가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지난 30여 년 그 기자로서 그 자긍심이 물씬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먼저 30년 기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귀한 책을 발간하신 박흥률 기자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한 언론인의 발자취를 진영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커뮤니티의 소중한 기록을 함께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많은 올드타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기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전하고 때로는 등불처럼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한인사회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써주신 수많은 기자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보도와 기사를 우리 그 커뮤니티에 그 전달해 주신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전문단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든든하고 아주 든든한 협력자로서 함께 해주시는 기자님들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자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비춰주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박흥률 기자님의 책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한국일보 기자셨는데 현재는 변호사로 타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대용 변호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먼저 우리 박흥률 국장님의 이 저서 출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 기자들이 있을 텐데 또 저를 또 특별히 저에게 또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는 또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박흥률 국장님이랑 많은 또 같이 에피소드가 있고 또 제가 우리 박 국장님을 다시 보고 또 존경하게 된 그런 계기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저서 출간을 계기로 또 그 에피소드가 하나 더 또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09년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창간 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그 한국일보에서 그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인 휘트니 마운틴을 등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자신 있게 제가 지원을 하고 우리 박 국장님 지원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2달 가까이 1달 넘게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D-Day이고 그 1달 앞에 이제 1000피트 넘는 3000m 넘는 산들을 저희가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등정을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잘 갔고 제가 이제 3번째 갔는데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거기를 우리 박 국장님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진눈깨비도 날리고 5월이었죠. 근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번개가 많이 치니까 같이 우리를 안내했던 그 최고령 세계 6대륙 그 최고봉을 정복하신 우리 김명준 그때 당시 우리 대장님이시죠. 그분께서 번개가 떨어지니까 들고 있던 스틱을 최대한 멀리 던지고 엎드리라고 가장 높은 곳에 번개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스틱을 멀리 던지고 이렇게 눕고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근데도 번개가 이렇게 앞에 떨어지는 거를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그다음에 그 전기가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제가 그때 전기를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저는 우리 권 사장님 여기 계신데 도저히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포기를 했었는데 우리 박 국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히트니 마운틴을 정복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편집국이 굉장히 큰데 저 끝에서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시면서 대용아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막 껴안고 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눈물은 아닌데 막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때 이 얼음이 이렇게 좀 얼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죠. 추락 사고가 있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 들고 있던 그 스틱으로 얼음을 세게 치면서 이 추락이 맞고 매달려서 구조가 됐고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를 거의 생사의 동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그게 우리 박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큰 추억으로 또 이렇게 남아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박 국장님 느낀 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박 국장님이 또 이렇게 책을 내신 것은 본인으로서도 영광이지만 우리 미주 한인 언론, 그 다음에 미주 한인 언론사 기자들의 위상을 본국에서 굉장히 높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주 한인 언론이나 기자들의 수준이 결코 뭐 본국 수준보다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빛을 못 본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한인 언론과 또 한인 기자들의 좀 위상이 높아지지 않나, 좀 그렇게 기대하고, 또 앞으로 남은 또 시간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하고는 18년 전에 한국일보 칼럼을 적으면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칼럼을 적을 때 국장님이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엄한 거는 표정이셨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근엄하셔서 뵐 때마다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꼭 나가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가 화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저를 거의 동생처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8년 전부터 최근까지 저희가 매달 만났습니다. 습관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국장님은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변 잡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은 그 표현이라든지 있으면 바로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 때는 국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인생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매달 짝꿍처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게, 저도 한국에서 오래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최근에 국장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테헤란로를 같이 걷는데 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계속 만났던 분을 앞으로 한국에서도 또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30년 이상 기자로서 정말 수고하셨고, 저는 국장님과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인연을 이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올드타이머들 많이 계시고, 여기 행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권기준 또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이용기 회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정말 제가, 우리 박 국장님한테 깜짝 오늘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오면은 한 5, 60명이 와가지고 좀 초조하게 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건방진 기대를 한 이유는 제가 40몇 년 동안 단체 생활을 하면서 대강은 이제 행사장에 갈 적에 오늘은 100명이 오겠다, 한 150명 오겠다, 한 200명이 오겠다 하면 그걸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오늘은 100%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박흥렬 국장님이 그만큼 한국타운에 지난 3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덕을 쌓고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체말로다가 정승이 죽으면 방문객이 없어요. 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방문객이 많아요. 나는 박 국장님이 그동안 잘 계셨지만
여기 또 그만둔다, 한국 가서 뭘 하신다 이런 풍문에 오늘 와야 뭐 그저 그냥 한 5, 60명 오겠거니 했더니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한 37년 동안 우리 박 국장님이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기자 생활뿐만 아니라 인덕을 많이 베풀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정말 실감하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꽃 화원을 하나 할까 하다가 그거는 뭐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니까 이분이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글자를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흥률 미주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 수많은 날 진실을 향한 그 묵묵한 걸음이 한편의 기록이 되어 이민사회의 역사 위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으로 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위기와 변화의 시간마다 흔들림 없이 진실을 지켜주신 귀하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한미문화교류재단 회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를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자로 선택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지난 10여 년의 희노애락이랄까요? 그걸 제가 좀 옆에서 볼 수 있었고요. 일과영성이라는 삐아 그룹에서 저희가 서로 기도를 해주는 모임으로 만났다가 또 리더 소사이어티에서 책 읽는 그룹으로 같이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번아웃이 돼서 좀 힘들었던 시기에 저에게 코칭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코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진솔하게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알겠지만 기자가 박봉이다. 코칭비를 좀 깎아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 또 정말로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깊은 관심이 더 있으시거나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얄팍하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년간 미주 한인사회의 최전선에서 기록자, 히스토리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박흥률이라는 이름을 어떤 한 문장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 안 나왔는데요. 박흥률은 기록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앞으로도 기록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이 기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또 꾸준히 모색할 것입니다. 네, 그 기록 속에서 명확하게 팩트로 정의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1989년에 10월에 이제 미주 한국일보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 6월에 이제 KBS 아메리카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2000년에 친정인 한국일보로 왔고요. 그리고 또 2005년에 한국일보의 그 자매 TV 방송인 K탄 TV와 또 라디오 서울의 이제 보도국장을 지냈다가 2006년에 다시 이제 한국일보 경제부장으로 컴백해서 이제 특집기획국장 이렇게 하면서 2023년까지 일을 했는데 제가 신문 기자만 한 게 아니라 TV도 했고 라디오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운에 아마 누가 더 있는지 이제 유일무이하게 신문, TV, 라디오를 다 한 아주 행운의 기자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유일무이한 only오ne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가 기자냐? 내가 기자다. 라는 제목에는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 기자 인생 전체가 녹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목에 담긴 진짜 의도, 각오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제목은 시대를 넘어 사선을 넘어 피로박 해피 저널리스트였었어요. 그래서 출판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제목으로 책이 안 팔린다. 제목이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제가 거의 10여일간을 아주 머리를 싸매고 제목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는 제 책 챕터 2에 네가 기자냐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나는 기자다라는 또 칼럼이 있어요. 그게 2017년에 네가 기자냐라는 칼럼을 썼고 2020년에 나는 기자라는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악몽인 LA 폭동 기억하시죠? 그날 밤 4월 29일 밤에 제가 KT 방송, 그러니까 KBS 아메리카의 전신이죠. 그 밤샘 구분하면서 들은 얘기가 네가 기자냐? 시청자들이 한인 업소들이 불타고 있는데 TV, 라디오 그게 전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쇼 뭐 이렇게 교양 같은 그런 프로그램 KBS에서 통해서 에어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온에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라이브로.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성난 그 민중의 그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직도 제가 식은땀이 흐르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니네들이 기자냐 정말? 니네들이 정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맞냐? 그러니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네가 기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 그리고 제가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기획도 이제 좋은 기획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고 나서 나는 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썼는데 그것을 그냥 책 제목으로 잡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는 취지도 다 잘 이해하셨고 제가 저한테 책을 내겠다고 출판사 편집장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팔고 또 좋은 책을 냈던 출판사 편집장을 소개해줬는데 책을 다른 데서 내셨더라고요. 아니 오늘 완전히 이상한 질문만 하시네. 네, 아무리 좋은 책도 이렇게 즐거움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수 있어서 약간의 이야기를 더해 보았고요. 수많은 취재 현장 속에서 지금 같은 얘기, 저도 사실 아시아나항공 1기 승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어 보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또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 있었던 그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그때 기자로서는 무슨 결심을 했었는지 들려주십시오. 다시 이제 폭동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월 30일 폭동 다음날 아침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원정국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사우스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사우스엘에서 다 벗어나는 상황인데 속으로는 내가 이걸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 5시에 한국에서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홍준아, 제발 거긴 들어가지 말라고. 제발 딴 건 좋은데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데스크가 명령을 하니까는 제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창정 국장님하고 같이 사우스에 들어갔는데 어디 계세요, 국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네네. 사실 저도 기자지만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아버지의 간곡한 그 만류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 망설여졌는데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취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울분이 치솟고 정말 그 약탈 당하는 한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사실 밤샘 취재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흑인 폭도들이 탄 차를 제가 모르고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차에 꾸겨서 찼는데 덩치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와서 험악한 표정을 짓길래 제가 이제 출행당을 쳐서 한인타운으로 왔는데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야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내가 해야 우리가 한인 업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고 원정묵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재난보다도 더 버거웠던 것이 울분이기도 했고 또 울분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로 목숨을 걸고 들이받으면서까지 그 상황을 견뎌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날 실제로 기자님 그냥 이제 기자 생활 그만하고 싶다. 더는 목숨까지 걸면서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시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예상 질문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폭동 현장보다 더 힘들었던 건 팬데믹이었었어요. 저한테는. 폭동 현장은 달려가서 취재할 대상이 있었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팬데믹의 공간은 정말 정막이었었어요. 세상이 샷다운되고 모든 것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뉴욕에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할 수 없어가지고 막 포대자루에다 넣어서 이제 버리고 그런 정말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100만 명이 3년간에 죽었다는 게 미국에서 믿겨집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재를 하면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줌으로 회의하면서 온라인으로 회의하면서 그 기사를 적어 내려갔는데 폭동과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의 일하는 생활 공간이 바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비록 오프라인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건 아니죠.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하나다. 운명 공동체로서 한인 사회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도 그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참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너지던 팬데믹 피리드 그리고 기자님은 지금 보니까 제이월드그룹이 아닌 한인가정상담소에 소중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하셨는데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해준 공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 회복 또는 기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어떤 모멘텀 그 결정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좀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기준 사장님께서도 야 박홍률 좀 살살 해라. 그렇게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격려와 질책 그걸 떠나서 저는 제 자신이 제 수준에 못 맞추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22년 가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의 병가를 내고 회사에서 이제 약간 이제 오프를 하고 이제 쉬었는데 2023년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5월 1일자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붙잡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 얘기예요. 저보고 대체 불가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없으면 회사는 더 잘 돌아간다.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퇴직한 후에 한인가정상담소에서 6개월간의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해주신 카운슬러가 제가 헤매는 그런 멘탈 데버스테이트 된 상황에서 굉장히 가이드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꼭 이혼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 교육 문제, 그런 이민자의 어떤 우울증에 관련된 카운셀링 문제.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이 기관을 도와야 되겠다. 실제로 제가 가정상담소의 그 상담 덕분에, 물론 이제 우리 김지희 코치님도 저를 도와주셨고, 여기 와 계신 우리 샌디로 선생님도 저를 도와주셨지만, 사실 저는 무수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정상담소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받은 이 베니핏을 어떤 형태로든 제가 환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은 책을 이거를 전액 미주 한인사에서는 가정상담소에 기증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발행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제 목에 이제 외대에 제가 도네이션 하기로 이렇게 제 책 프롤로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네이션 한다는 거는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제가 사실 그 미주 한인 회장님들, 사장님들 인터뷰하면서 제 끝판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회장님의 수익을 커뮤니티에 어떻게 이익을 환원을 하실 겁니까? 제가 반드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자신한테 질문하니까는 나도 커뮤니티에 내 재능과 기능 그리고 내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툴로 도네이션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주신 한 권의 책 그 20불 가격이 사실은 앞으로 한인 가정 상담소에 그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제가 사실 책을 계속해서 낼 겁니다. 여기 캐드린 염 소장이 와 계시지만은 앞으로 한인 가정 상담소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마음이 좀 먹먹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울감이 있으실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대로 박흥률 기자님의 어떤 모습이 끝나는 건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박흥률 기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면들도 되게 많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길 잘했다라고 확신을 준 순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여기에 이 자리에 이재성 군의 어머니 이정희 사모님 와 계세요. 어디 계시죠? 네. 이정희 사모님? 여기 아까 오셨었는데. 저기 앉아 계신데요. 네, 3번 테이블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제 폭동 30주년 기획을 하면서 이정희 사모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그 이재성 군을 그렇게 폭동 현장에서 잃어버리고 30년간을 정말 가슴속에 묻고 사시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폭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걸 잃었지만 이재성 같은 그런 열사죠, 사실은.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열사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념하는 어떤 조그마한 그런 오가니제이션도 없고 기관도 없고 또 공간도 없다는 것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이현숙 씨 와 계시나요? 이현숙 씨 어디 계시죠? 노스리지 지진 때 저기 와 계시네요. 네네. 3번 테이블에 계십니다. 94년 1월 17일 날 이제 노스리지 지진 6.7도 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제 남편 잃고 또 장남을 잃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대 비극의 그 아이콘이었었어요. 그때 LA 타임스하고 타임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로 이제 이현숙 씨가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기하는 모습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남편하고 장남을 잃고 나서 저렇게 굳건하게 제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재하면서 커다란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혹시 여기 김현숙 선생님 와 계신가요? 김현숙 지사님. 제가 이제 2021년 12월 25일에 한국일보 그 사람란에 조그만 박스 기사를 냈어요. 우리 김현숙 선생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간암 말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을 도네이션 받지 않으면 회생이 이제 불가한 상태인데 제가 그 3단으로 아마 기사를 썼을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간을 도네이션 받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3단 기사로 나갔는데 무려 40에서 50여 통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간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사실은 간을 도네이션 한다는 거는 자기 생명을 무릅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간을 도네이션 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자기 생업을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간의 절반을 나눠주기 때문에 수술하는 고통도 클 뿐더러 사실은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김종국 씨라는 선생님이 그분이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끝났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기사를 쓰면서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이거 기사 나가 봐야 그냥 우리 자위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쓰면서도 저 자신도 반신반의했는데 그렇게 커뮤니티에 온종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폭동 이상으로 저에게 각성을 줬어요. 이거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거를 그때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술이 잘 돼가지고 시더사이너에서 퇴원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팔로우업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런 툴로 쓰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여기 계신 그 이정희 사모님 또 이현숙 씨 그리고 김현숙 씨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취재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적에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 주시고 또 많은 미담거리 주시고 또 특종 기사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커뮤니티 구성원 여러분들의 그런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이 없었다라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글로 필력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진 진심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준 사례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글을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 1, 2년 안에 우리 박 국장님의 희노애락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글로 이 단기간에 이렇게 균형의 기술을 가지고 글로 표현하고 또 선행들을 담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또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 이야기를 좀 작은 도서관처럼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 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소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라디오 코리아에서 김영준 부장님도 예전에 책을 또 남기셨고 또 강혜신 의원도 미국은 지금이란 또 책을 남겼고 그래서 결국은 방송이 됐든 신문이 됐든 결국은 사람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남긴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데스크의 창으로 남긴 그 칼럼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쓴 글과 그거를 갖다가 모아보니까 한 15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7, 80개를 쳐내고 그것을 다시 이제 구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편년체식으로 해놓으면 단조로서 이제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 문예바다의 작가 이성수, 명진가 같이 토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갔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박정훈 외대 총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케빈 김
뱅커버 행장님 그리고 박병철 회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사실 추천사를 써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리스폰서빌리티 이슈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회에 추천사를 쓴다는 건 그만큼 이제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 추천사를 써주시는 것에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권기준 사장님께서 또 표사를 써주셨고 그래서 그 작업이 사실 한 달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제 여동생을 먼저 여의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모셔널리 좀 데버스테이트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우울증 증세도 오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빌드업이 됐어요.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남기자. 그 하나를 가지고 갔더니 의외로 좋은 작품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책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모두 구입하셔서 가정에 하나씩 놓으시고 저도 좋고 한인 가정상담도 좋고 우리 모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아시겠지만 릴즈나 짧은 SNS의 여러 가지 때문에 책 읽기를 멈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꼭 오늘 당연히 한 권 사셔야 되겠지만 선물할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사셔서 우리 살아있는 한인 사회의 기록을 다른 분들도 좀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떠오른 가장 첫 번째 얼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철없는 남편이라서 제 마누라 속을 많이 새겼습니다. 여기 제 처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네.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사부님. 네. 사실 속도 많이 새겼고 제가 사실 KBS 아메리카에 있을 적에는 일명 사고병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용히 있지 않고 자꾸 기획을 하고 또 작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사고죠. 저는 이제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창조를 하고 제가 기안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7년하고 99년에 이제 KBS 서울 프라지에서도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근데 그 뒤에 제 처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봐서 알았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처리될까 하고 저를 이렇게 기다려준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딸내미가 알래스카에 살아요. 지금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손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 3주 있다 왔는데요. 그래서 손자, 손녀의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제가 손자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 손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콜렛. 아니 이게 프렌치 네임이라 평소에 잘 안 불러요. 콜렛이라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또 오레곤에서 이제 의사를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가족이 이제 같이 합류했는데 사실 가족이 저의 그 리커버리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줬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첫 번째 인사 말씀도 했었지만은 제가 아픈 사람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정도로 기복이 심했어요, 사실. 상당히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운되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실 제 가족이 옆에서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제 아들이 의사고 제 딸이 약사예요. 와우. 제 사위가 치과 의사고 와우. 제 며느리가 저기 간호사예요. 자랑할 땐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 자랑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5,000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조금 이따 우리 한인 가정 상담소에 6,000불 도네이션 하는 걸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원래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은 8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원샷으로 끝내겠습니다. 부부는 로또라고 합니다. 안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우리 박흥률 국장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렇게 멋진 날 우리가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기자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고 책의 어느 부분에선가 말씀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심고 싶은 메시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칠 수상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튼 스쿨 졸업식인데 딱 세 마디를 하고 내려왔어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자좀 길게 얘기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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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들어가자 원 센트런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짧은 그 스피치로 인해서 처칠이 정말 명 스피커로 이제 도약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라는 개념을 좋아해요. us. 우리말에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가 우리인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제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이 박풍률 기자에게 믿고 보내준 성원이 오늘의 저를 가능케 했고 또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더 위대한 한인 사회로 도약하는데 저 역시 일조를 하겠습니다. 많이들 시장하실 텐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미 글로벌 불순이긴 하지만 다음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미 나는 기자다라고 모든 곳에 선포를 하셨고 명함을 이제 대신하는 책을 출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행보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실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40년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카로 살았습니다. 미주 지역에서요. 이제 제가 비록 제 몸은 한국에 가 있지만은 한국에서 글로벌 코리안으로 살려고 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또 5대양 6대주를 가면서 우리 한인들의 그런 위대한 발자취라든가 족적을 남기는 일에 제가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써 내려가는 그런 기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 액티비스트로서 아까 얘기한 그 이재성 박물관 같은 거라든가 이재성 전시관이라든가 사실 이재성 군의 흉상조차 하나 놓일 수 없는 게 공간이 없는 게 우리 커뮤니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가 마련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게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양민 박사님하고 수변 원장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양용 군이 경찰 그 연행 과정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신질환자의 고통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또 뉴저지에서도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그러한 사건의 재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좀 힘을 모으는 데 힘을 쓰고 싶고요. 또한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꾸 스피크업을 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관심과 그런 각성을 환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기자로서 기록하는 일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커뮤니티 액티비스트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가 기사에서 쓰는 그 일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리얼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네, 34년간 기자로 살아온 네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의 박흥률 기자님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35세의 청년 박흥률의 마음으로 글로벌 세계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내보내져서 더 넓은 커뮤니티의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수익금부터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 해갖고 6,000불 한인 가정상담소에 이게 진짜 기부를 하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인 가정 상담소를 생각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한인 가장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도 한인 가정 상담소를 꼭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30년 전 LA 폭동의 진원지가 됐던 사우스 LA의 플로렌스와 놀맨디 코너입니다. 1992년 4월 29일 백인 운전사 레지널드 데니가 흑인 폭도들에 의해 무차별 폭행당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미 전역으로 생중계되면서 LA 폭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 현대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LA 폭동은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잠재해 있던 인종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폭동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LA시 전체 피해 가운데 한인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한인 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종 집계 피해는 사망 55명, 부상 2,383명, 검거 1만 8천여 명, 재산 피해 8억 달러입니다. 2,300개 한인 업소가 약탈과 방화로 불탔으며 사망 1명, 부상 46명으로 피해액은 무려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해 업소는 수완맨시 가장 많은 385개, 마켓 314개, 리커 220개로 사우스 센트럴 LA의 업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식당과 의류, 비디오, 자동차, 미용실,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992년 4월 30일 당시 산타모니카 칼리지에 재학 중인 이재성 군이 폭도들의 방화로 불타고 있는 한인타운을 지키러 나갔다가 갑작스런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뿌리교육의 바탕에 정의감 있는 청년으로 키운 이재성 군의 모친 이정희 씨는 3대 독자 외아들을 비명에 보내고 30년간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 하고 또 성격이 그러니까 제 성격을 좀 닮아가지고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같이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한참 들었어요. 1992년 4월 29일
폭동이 발생한 날부터 5월 4일 통금과 휴교 해제 조처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6일은 120년에 가까운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목하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직 총만이 해결해야 되고 방위군이 아마 장갑차를 몰고 들어가야 끝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LA 폭동 당시 유가 웨스턴의 한인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했던 유재성 씨도 업소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전 그렇게 놀라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막연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상인 대표 자격으로 한국에서 직접 LA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위로의 메시지가 제기에 큰 힘이 되었다는 유 씨는 자녀들에게도 폭동은 큰 상처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삼과 국민학교 다녔을 때인데요.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애프터 폭동이랑 비포 폭동이랑 그 그림을 그려갖고 그 그림을 보고 학부형들이 미국 학부형들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은 흑인들의 인간 존엄성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현장을 TV로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흑인들은 어느 인종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4.19 폭동은 흑인 커뮤니티가 평소에 쌓인 불평,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폭발 행위였습니다. 1991년 3월 16일 사우스 LA 엠파이어 마켓에서 주인 두순자 씨가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으면서 다투던 끝에 두 씨가 할린스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주류 언론의 편파 보도로 업주와 고객 간의 문제가 한흑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1991년 11월 박희민 목사 등 한인 교계 리더들과 세실 머레이 목사 등 흑인 교계 리더들이 양 커뮤니티의 인종화합을 위한 행사를 LA 시청에서 개최했지만 이미 깊어진 한흑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폭동 이전에 이미 폭동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사건들이 이처럼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LA시 당국과 LA 경찰국은 물론 커뮤니티 지도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폭동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LA시는 폭동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빈곤과 소외로 쌓일 대로 쌓인 흑인 사회의 불만이 두순자 사건과 주류 언론의 한흑 갈등 편파 보도로 엉뚱하게 한인 사회로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결국 한인들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LA 폭동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120년에 가까운 미주 한인 이민사에 가장 큰 이정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LA 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9를 겪은 한인들은 아직도 그날의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동으로 목숨을 잃고 가게가 전소된 한인들은 물론 한인사회 전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동 당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LAPD 경찰 공권력의 보호로부터 한인사회가 철저히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서 타 커뮤니티와의 관계 정립에 소홀했던 것이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폭동을 통해 한인사회는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폭동 당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한인사회에 없었습니다. 당시 안젤라오 변호사가
ABC 시사 프로그램 나일라인에 출연해 한인 사회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억울하게 SBA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규섭 씨를 변호했습니다. LA 재건위원회의 애니조 프로젝트 매니저와 자한님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장, 그리고 김윤희 LA시장 보좌관 등 1.5세들도 한인 사회의 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폭동이 발생했던 1992년 11월 김창준 씨가 한인 사회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정호영 가든그로브 시의원이 탄생하는 등 한인 사회는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29 폭동이란 시련의 90년대를 보낸 한인 사회는 2000년대 들어 4.29 폭동을 교훈 삼아 단합을 통한 성장의 시대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이민 100년 LA 음악 대축제 시작됐습니다. 2003년 이민 10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개최한 할리우드볼 한인 음악 대축제는 이민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당 할리우드볼을 가득 메운 한인들의 함성은 움츠렸던 가슴을 편 감동의 축제였으며 이곳저곳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어오던 한인 사회가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사회는 폭동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극복하고 미셸 박스트리가 영김,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걸출한 정치적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잔니 LA 시의원을 비롯한 각 로컬 정부의 정치인은 미 전역에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국일보는 주류사회 정치 지도자와 차세대 리더 등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인 미주 한인 정치 컨퍼런스 차세대 리더십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차세대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한 한미 박물관 건립도 본궤대에 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배출한 한인 사회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자산 규모 123억 달러의 뱅크 오브 호프의 탄생은 대내외에서 한인 경제의 자긍심을 세워준 쾌거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미국 내 8천여 개 금융기관 중 100대 은행의 자리매김에 한인 사회의 긍지를 더했습니다. 폭동 피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 등 폭동으로 우리가 잃은 것을 정당하게 주장해서 얻어내야 하는 등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폭동 당시 LA 한인 사회가 10만 평화 대행진을 통해 폭력의 평화로 맞선 성숙한 커뮤니티임을 증명했고 폭동을 전화위복으로 정치력 신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폭동을 통해 거둔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동 당시 흑인들의 방화로 전소됐던 한인타운 6가 웨스턴의 한인 상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또한 역사를 읽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해서 당하는 형벌에 처해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폭동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에 의미를 새겨 또 다른 미주 한인 사회의 이민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미주 한국일보 박훈일입니다.